잘자샘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가진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도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는 주인공들이 있는데 바로 바보들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친숙하고 정감 가는 바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바보들은 멍청한 행동들로 위기에 빠지기도 하지만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바보들의 이야기에서 요즘 우리가 찾아보기 힘든 순수함을 느끼고 흐뭇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재미나게, 흐뭇하게 잠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울 소동.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세상과는 잘 소통하지 않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머리는 조금 나쁘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나무꾼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서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헷갈리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퍼했던 나무꾼은 매일 아버지의 산소에 찾아가서는 엉엉 울다가 밤이 되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얼마 뒤 나무꾼의 아내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 슬퍼하시고 나무를 좀 해다가 장에 좀 팔아와 주세요. 나무꾼은 부인의 말을 듣고 산으로 가서 능숙하게 나무들을 베어서 장으로 나섰습니다. 장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어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런 장사꾼들이 내놓은 신기한 물건들을 여기저기 다니며 살펴봤습니다. 그때 어떤 보침 장수 앞에서 나무꾼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글쎄,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상한 그릇 안에서 나무꾼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서 얼른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거기 계셨군요. 보침 장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나무꾼을 보며 분명 거울도 모르는 촌뜨기라고 생각했지만 이 기회로 나무꾼에게 거울을 비싸게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이 효자인 걸 알고 하늘이 감동하여 돌아가신 아버님을 보내주신 것이라오. 다른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면 하늘이 노여하실 테니 꼭꼭 감춰두고 당신 혼자만 보시오. 네, 알겠습니다. 값이 얼마입니까?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보침 장수는 그렇게 나무꾼에게 거울을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무꾼은 거울을 다락방 깊숙한 곳에 감추어 두고 매일매일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거울의 앞에다가 문안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나무꾼의 아내는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저곳에 무엇이 있길래 저렇게 매일같이 드나드는 것일까?
나무꾼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다락방으로 몰래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거울을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웬 젊은 여자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이냐? 아니, 이럴 수가. 아내는 주먹을 휘두를 듯 했고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여자도 아내랑 똑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거울 속 여자에게 깜짝 놀라서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나무꾼의 어머니에게 달려가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다락방에 젊은 여자를 숨겨놓았습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아내의 말을 들은 나무꾼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무꾼의 어머니도 깜짝 놀라고 말았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한 할머니가 네모난 그릇 안에서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봐, 할멈. 할멈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소?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자 거울 속에 있는 할머니도 무서운 표정을 지으며 화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꾼의 아내보다 더 화가 나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너는 젊은 여자를 보았다고 했지? 나는 할멈을 하나 보았다. 그 젊은 여자의 어미까지 집에 들였나 보구나. 이럴 수가. 착한 줄만 알았던 내 아들 녀석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을 줄이야.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락방에 숨겨놓은 것들의 정체를 당장 밝혀라. 도대체 누구냐? 서방님, 어찌 저를 속일 수 있는 겁니까? 그 말을 듣고 나무꾼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숨겨놓은 것을 다 알았구나. 나만 알고 있었으니 서운할 수밖에. 어머니와 아내는 내 가족이니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뒤 나무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이 노하신다 하여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락방에 계신 분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게냐? 서방님, 이제 하다하다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파시는 겁니까? 아내와 어머니는 나무꾼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나무꾼 식구가 요란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신기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깊은 산골 마을이어서 거울에 대해 아는 것은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누구 하나 섣불리 말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길을 가던 나그네가 궁금한 얼굴로 마을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나그네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꾼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여보게, 자네 그 아버님을 좀 볼 수 있겠나? 나무꾼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다락방에서 거울을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거울을 받아든 나그네는 껄껄 웃으며 거울을 번쩍 머리 위로 높이 들었습니다. 이건 거울이라는 물건인데 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비춰준답니다. 마치 맑은 시냇물과 같지요. 여보게, 자네는 자네 아버님 얼굴을 쏙 빼닮았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 자네 얼굴을 보고 자네 아버님이라고 생각한 걸세. 그 며느님이 보았다는 젊은 여자는 며느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보셨다는 것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의 말을 듣고는 하하하하 하며 모두들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나무꾼의 가족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 거울 소동이 있고 난 뒤에 그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거울을 사서 집에 들여놓고 자기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부처에게 비단을 판 얼벙이. 옛날 어느 마을에 얼벙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얼벙이는 날마다 헤헤헤헤 웃기만 하는 아이였고 마을 친구들은 그런 얼벙이를 보고 바보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그런 얼벙이를 지켜보는 얼벙이의 엄마는 너무나 속상해했습니다. 얼벙이의 모습이 속상했던 엄마는 얼벙이를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엄마는 얼벙이에게 비단을 잔뜩 주며 이 비단으로 장사를 해보거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을 것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벙이는 그 길로 비단을 팔러 마을로 나갔습니다. 비단 사료! 아름다운 비단 사료! 얼벙이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씩씩하게 외치며 비단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엄마는 그런 얼벙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비단 한 필에 꼭 10량 이상은 받고 말 많은 사람은 대부분 도둑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 이왕이면 말 없는 사람한테 비단을 팔도록 하거라. 얼벙이는 그런 엄마의 말을 되새기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말 없는 사람, 착한 사람, 비단 사료, 아름다운 비단 사료. 얼벙이는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비단을 팔아댔습니다. 하지만 비단을 팔려고 할 때마다 모여든 아주머니들은 늘 말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이 비단은 색깔이 왜 이래? 이것 좀 봐봐요. 다른 것도 좀 줘봐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정말 예쁘다. 얼벙이는 그런 아주머니들을 모두 도둑심보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아주머니들에게는 비단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머니들을 피해서 불이 나게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느새 얼벙이는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돌아다닌 얼벙이는 너무나 지쳐서 잠시 쉴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산속에는 오래된 절이 있었지요. 얼벙이는 그 절에 앉아서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절 안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 그건 사람이 아닌 돌부처였답니다. 하지만 얼벙이는 그 돌부처를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비단 사세요. 아주 좋은 비단이에요. 얼벙이는 그 돌부처에게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돌부처는
아무 말이 없었죠. 아무 말도 없는 돌부처를 보고 말 없는 착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한 얼벙이는 더욱 열심히 돌부처에게 비단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돌부처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이런 돌부처를 본 얼벙이는 돌부처가 돈이 없기 때문에 비단을 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벙이는 돌부처의 앞에다가 모든 비단을 내려두었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으셔서 그런 거구나. 괜찮아요. 돈이야 뭐 내일 주셔도 돼요. 아니, 이렇게 착한 양반을 보았나? 한 필에 10냥입니다. 잊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온 얼벙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주 말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비단을 팔았죠. 그러자 엄마는 그래, 그래서 얼마나 벌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얼벙이는 아하, 그 사람이 당장 돈이 없는 것 같아서 내일 받아오기로 했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엄마는 얼벙이의 말이 조금 미심쩍었지만 내일 꼭 돈을 받아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얼벙이는 다시 산속에 자리한 절로 되찾아 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비단들은 도둑들이 모두 훔쳐가 버린 뒤였고 비단 없는 돌부처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도둑들의 근거지였습니다. 비단값 주세요. 오늘 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왜 아무 말도 없는 건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얼벙이는 몇 번이고 재촉했지만 돌부처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돈이 없어서 말이 없는 것이라고 얼벙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늘도 돈이 없으시군요. 알겠어요. 이런 착한 양반 같으니라고. 그럼 내일 꼭 주세요. 얼벙이는 다시 돌아와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엄마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비단값을 받아오지 않으면 어쩐단 말이냐. 내일은 꼭 받아오거라. 결국 얼벙이는 다음 날도 그 절에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없는 돌부처의 모습에 얼벙이는 몹시 화가 나서 그 돌부처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던 돌부처는 결국 쿵 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합니다. 당황하는 얼벙이의 두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습니다. 돌부처가 있던 그 자리에 금은 보화가 엄청나게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들이 그동안 몰래 훔쳐다 놓은 보물들이었습니다. 아하, 돈이 여기 있었군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거참 말없는 양반이시네. 우리 엄마가 당신같이 말없는 양반들이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역시나 이런 분이 제 돈을 떼먹을 리가 없지요. 제가 몸을 흔든 것은 정말 미안해요. 얼벙이는 다시 희죽희죽 웃으며 돌부처에게 넙죽 절을 하고는 금은 보화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게 다 뭐냐?
그 비단을 팔고 이만큼이나 많은 금은 보화를 받아왔다는 것이냐? 엄마는 비단 값에 수십 곱절은 되는 돈을 보고 너무나 놀라했습니다. 비단 값을 아주 두둑하게 받아왔다고 생각한 엄마는 크게 기뻐했고 얼벙이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얼벙이와 엄마는 금은 보화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밥벌레 장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 총각은 하는 일은 없이 매일 밥만 축낸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 총각을 밥벌레 장군이라고 놀렸습니다. 그 총각은 밥도 한두 그릇 먹는 게 아니라 솥째로, 통째로 먹어치웠습니다. 밥은 그렇게 먹고도 힘은 어찌나 비실비실했는지 그릇 하나 제대로 들지를 못했습니다. 똥은 또 어찌나 많이 싸는지 화장실이 늘 가득 차서 냄새가 매우 지독했습니다. 이 총각이 밥을 매일같이 솥째 먹어대니 집안 살림이 거덜나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된 부모님은 밥벌레 장군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덜 먹여 살릴 수가 없구나. 집을 나가서 너도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온 밥벌레 장군은 여기저기 구걸하며 밥을 얻어먹고 다녔습니다. 먹어도 어찌나 배가 고픈지 하루 종일 밥만 구걸하며 매일매일 먹다가 날이 다 가버렸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쓰러져가는 초가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배가 고파진 밥벌레 장군은 여기서 밥을 얻어먹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생각하며 집 앞에서 계십니까? 하고 집안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한 아낙네가 나왔습니다. 어쩐 일이신가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밥 한 숟가락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이리 들어오시지요. 아낙네는 밥벌레 장군에게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밥벌레 장군은 한 숟갈이 아니고 솥째로 밥을 먹고는 배를 탕탕 두드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시군요. 밥을 이렇게나 많이 드시다니. 그래서 그렇게 덩치가 크신가 봅니다. 하하, 제가 좀 많이 먹습니다요. 아니, 그런데 혼자 이 집에서 지내시는 겁니까? 밥벌레 장군이 말하자 아낙네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어요. 그래서 새 아들이 호랑이를 잡으러 간다고 날마다 산에 가고 있습니다.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그렇게 말하고는 밥벌레 장군을 한참이나 위아래로 훑어본 아낙네는 말했습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당신은 힘이 장사처럼 보이시는데 부디 그 호랑이를 잡아주세요. 아낙네는 밥벌레 장군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까짓 호랑이쯤은 한 손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밥벌레 장군이 허세를 떨자 아낙네는 기뻐하며 맛있는 음식들을 더 대접했습니다. 밥벌레 장군은 음식을 개눈 감추듯 다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음식이 나올 때마다 밥벌레 장군은 계속해서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저녁 무렵까지 음식을 먹다 보니까
호랑이를 잡으러 갔던 삼형제가 돌아왔습니다. 안악내는 밥벌레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드셨으면 호랑이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밥벌레 장군은 속으로 걱정이 무척 되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밥벌레 장군은 삼형제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기 전에도 밥벌레 장군은 힘을 써야 한다며 솥째로 밥을 통째로 먹어치웠습니다. 삼형제가 밥벌레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를 몰아올 테니 장군님은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호랑이가 내려오면 단번에 때려잡아 주십시오. 하하하, 알겠습니다. 그 호랑이를 잘 몰아만 오세요. 산 위로 올라간 삼형제는 소리를 지르며 호랑이를 몰아왔습니다. 밥벌레 장군은 호랑이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야, 이리 오지 말아라 제발. 저리 가라 제발. 오지 마라. 오지 마. 하지만 호랑이는 삼형제가 몰아오는 대로 밥벌레 장군 쪽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밥벌레 장군은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잽싸게 피해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도 장군을 향해 나무 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으악! 호랑이다! 호랑이다! 쫓아오지 말라고! 겁에 잔뜩 질린 밥벌레 장군은 얼굴이 갑자기 파래지더니 그만 물똥을 싸버렸습니다. 뿡, 뿡, 빠지직. 밥벌레 장군이 아침에 먹은 밥 양만큼 어마어마한 물똥을 호랑이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호랑이는 물똥 벼락을 뒤집어 쓰고 나무 아래로 떨어져서 독한 똥냄새에 고통스럽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으악! 지독한 냄새! 으악! 숨을 쉴 수가 없어! 결국 냄새를 참지 못한 호랑이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때 삼형제가 산에서 내려오니 호랑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장군님. 이렇게 호랑이를 잡아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하, 이 정도로요, 뭘? 아니, 근데 이게 무슨 냄새... 삼형제가 코를 잡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밥벌레 장군은 머쓱해하며 머리를 긁적거렸습니다. 어찌되었든 밥벌레 장군 덕분에 호랑이를 잡게 된 삼형제는 밥벌레 장군에게 매일 맛있는 밥을 주었습니다. 밥 먹는 것 빼고는 잘하는 거 하나 없었던 밥벌레 장군은 호랑이를 잡고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밥벌레 장군이 밥을 얻으러 오면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밥벌레 장군이 오면 밥을 솥째로 주며 더 먹으라고 좋아해 주었다고 합니다. 소금장수의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소금장수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부지런히 일을 하였지만 아들은 늘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아들아, 그렇게만 집에만 있지 말고 뭐라도 배우거나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알겠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들의 대답을 믿고 일을 하러 나간 소금장수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방 안에 누워서 쿨쿨 잠만 자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매일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답만 잘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아, 그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소금장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타이르자 아들이 헤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처럼 저도 소금장수하면 되지요. 그러자 아버지가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소금을 파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에이, 뭐 어려울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소금 사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자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소금찌개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당장 너도 나가서 소금을 팔아오너라. 네, 아버지. 금방 팔고 맛있는 간식도 사올게요. 헤헤. 아들은 소금찌개를 힘껏 들었습니다. 이게 좀 무겁구나. 아들은 끙끙 지게를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지게를 메고 마을로 나선 아들은 멀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보고 걸음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이 돌을 나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중간에 가서 소리쳤습니다. 소금 사세요! 소금! 여러분! 소금 사세요! 소금!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저리 비켜! 일하는데 방해되게 뭐 하는 거야? 아들은 사람들에게 결국 잔뜩 욕을 먹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풀이 죽어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데 가서 돌도 좀 함께 나르고 쉬는 시간에는 이야기도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소금을 사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아하, 그래야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건 알 수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소금을 팔러 나간 아들은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군. 아들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혼인식을 치르는 바로 그 장소에 가깝게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금찌개를 내려놓고 열심히 주변의 돌을 신랑과 신부 주변에다 날라놓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남의 잔치에 와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저놈 도대체 누구야? 당장 끌어내, 어서! 사람들이 아들을 잡아 끌어 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아들은 혼쭐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금장수는 황당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니 그런 곳에 가서는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면서 같이 춤도 춰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사람들이 함께 신이 나면 그때야 소금을 팔아보는 것이다. 아하, 그렇군요. 아버지, 잘 알겠어요. 아들은 또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도 아들은 소금찌개를 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그곳으로 무작정
지게를 놓고 달려가서는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신난다, 신나. 그런데 하필이면 아들이 춤추고 있는 그곳은 사람들이 불이 난 집에 모여서 열심히 불을 끄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거 이 불난 집에 와서 경사 났다고 하다니 아주 천하의 못된 놈이구나. 성난 마을 사람들은 아들에게 몽둥이질을 하였습니다. 아들은 잔뜩 매를 맞고 집으로 간신히 돌아와서 소금장수 아버지에게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였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흑흑흑.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럴 때는 물을 열심히 끼얹고 같이 불을 끈 다음에 소금을 팔았어야지. 아하, 그렇군요, 아버지. 알겠어요. 다음에는 꼭 그럴게요. 아들은 또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다시 소금찌개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소란스럽게 싸움이 일어나 사람들이 모여들어 구경하고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좋아, 여기 사람들이 모여있네. 이번에 잘해야지. 아버지가 먼저 물을 끼얹고 그 다음에 소금을 발라고 하셨지. 아들은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다 찬물을 냅다 끼얹었습니다. 으악! 차가워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 녀석은? 서로 싸우던 사람들은 물벼락을 맞자 화가 나서 싸움을 멈추고 아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매를 맞고 쫓기듯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한숨을 푹 쉬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답답아. 그럴 때는 두 사람 사이를 막아주고 화해를 시킨 다음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그제서야 소금을 팔았어야지. 아니, 너는 도대체 언제쯤 소금을 제대로 팔고 올 것이냐? 아하, 그렇군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잘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 날 소금찌개를 지고 밖으로 나선 아들은 사람들이 또 잔뜩 모여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소싸움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소 2마리가 서로 뿔을 맞대고 콧김을 내뿜으며 성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으면 먼저 화해를 시키라고 하셨었지? 아들은 지게를 급히 벗어서 내려놓고는 겁도 없이 성난 소들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세요. 이거 싸우면 되나? 어서 화해들 하세요. 이러시지 말고 화해하세요, 화해. 사람들은 겁없는 아들의 행동에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난소 1마리가 벼란간 아들에게 달려들어 뿔로 아들의 엉덩이를 들이받아버렸습니다. 으악! 순식간에 아들은 붕 하고 날아가 근처 풀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아파라. 다시는 소금 안 팔 거야. 아버지 말도 안 들을 거야. 아들은 엉엉 울면서 애꿎은 아버지만 원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방법이나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해보고 자신이 처한 상황도 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양초 도깨비. 옛날 어느 깊은 시골에만 살던 판수라는 총각이 처음으로 한양에 구경을 가게 되었습니다. 판수는 수많은 기와집들과 사람들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판수가 사는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물건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참을 넋을 놓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판수는 한 가게에서 양초를 보고는 무엇인지 궁금하여 한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판수는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양초를 모릅니까? 이것은 불만 붙이면 온 방안을 밝게 만들어주는 물건이지요. 아, 그렇군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걸 동네 사람들에게 사다 주면 다들 좋아하겠습니다. 판수는 양초를 잔뜩 사서 보찜에 챙겨 놓고는 다시 자신이 살던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한양에 다녀온 판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이보게 판수, 한양에서 뭘 보고 왔는지 좀 이야기를 해보게나. 판수는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보며 신이 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한양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다들 이걸 받게나. 판수는 양초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설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자꾸 한양에서 무엇을 받는지 물어대는 바람에 깜빡하고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판수는 사람들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이웃마을에 계신 어머니에게도 자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마을을 잠시 떠났습니다. 한참 지나서 사람들은 흩어지면서 판수가 준 양초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먹는 건가? 맛있게 생겼는데? 사람들은 그 양초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훈장님에게 가서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훈장님, 계십니까? 자네들 무슨 일인가? 판수가 한양에 다녀와서 이 물건을 저희에게 주었는데요.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서요. 훈장님은 사람들이 들고 온 양초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먹는 건가? 대충 둘러대야겠구만. 훈장님은 자신의 체면에 미처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 이건 말이지. 맛있는 생선을 잘 말려놓은 것이네. 그러자 사람들은 한참을 어리둥절하며 양초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훈장님, 이 생선이라니요? 이런 게 달려있는 생선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양초의 심지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호, 이것이 바로 생선의 주둥이 부분이라네. 자네, 설마 내 말을 못 믿겠는 건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훈장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냥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특별한 생선을 어디 국이라도 끓여서 먹어볼까요? 한 사람이 제안을 하자 사람들은 옳거니 좋소 하며 거들었습니다. 훈장은 곧
사람들을 시켜서 양초를 가지고 국을 끓여오라고 하였습니다. 국에는 양초의 기름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아니, 웬 기름이 이렇게 많지? 아, 역시 한양 사람들은 이런 걸 먹어서 그렇게 도실도실하구만. 훈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둘러 앉아서 양초로 끓인 국을 꿀꺽 꿀꺽 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람? 훈장님, 이거 맛이 너무 없는데요? 토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생전 처음 먹어보는 이상한 맛에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먹는 게 맞는 겁니까? 사람들의 말에 훈장은 호통을 쳤습니다. 어허, 이 사람들 보게. 보약이 어디 입에 단 적이 있던가. 몸에 좋은 것은 이렇게 다 맛이 없다네. 모두들 더 먹게나. 보약일세 보약. 사람들은 훈장님의 말을 듣고 억지로 양초국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어머니 댁에 다녀온 판수는 훈장님 댁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훈장님 댁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여기들 다 모여 계시는군요. 그런데 다들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판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판수, 자네 잘 왔네. 자네가 준 생선으로 그 국을 끓였는데 말이야. 이게 아주 맛이 이상하네. 원래 이런 맛인 겐가? 사람들의 말을 들은 판수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도대체 이걸 누가 생선이라고 하였는가? 사람들은 그 순간 얼굴이 새빨개진 훈장님을 쳐다보았습니다. 훈장님은 민망한지 헛기침을 계속 해대었습니다. 아니, 그게 내가 분명히 이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은 생선이 아니고 밤에 불을 밝혀주는 양초라는 것입니다. 자, 모두들 내가 보여주겠네. 판수는 사람들 앞에서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양초에 불이 붙어서 방이 아주 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불덩이가 그럼 지금 내 뱃속에 있다는 건가? 아이고,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사람들은 갑자기 대굴대굴 구르며 배가 아프다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양초를 가장 많이 먹은 훈장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보게 나들, 이거 안 되겠네. 우리 몸이 다 타버리기 전에 어서 빨리 냇가로 가서 불을 꺼야 하네. 훈장님은 그렇게 말하더니 방문을 냉큼 박차고는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판수가 말릴 새도 없이 훈장님을 따라서 허둥지둥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훈장님을 따라서 하나 둘 근처 냇가에 몸을 던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가운 냇물에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불을 끈답시고 머리만 내밀고 몸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냇가 주변을 가던 여인이 사람들 소리를 듣고 냇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저게 뭐야? 세상에. 해가 지고 어두운데 냇물에 사람들 머리만 여러 개가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 정말 무서워 보였습니다. 저것들은 도깨비인가 보구나. 가만히 있자. 도깨비는 불을 무서워한다고 했으니까. 여인은 얼른 들고 있던 횃불을 냇가 쪽으로 휘휘
휘둘렀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냇가에 몸을 담그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어두운 근처 숲속에서 불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불이다. 도깨비가 우리가 양초를 먹은 것을 알고 우리 몸에 불을 붙이려나 보네. 어서 불 속으로 숨게나. 훈장이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허둥지둥 머리까지 냇물 속에 꼭꼭 숨겼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횃불을 휘두르자 도깨비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무서워하는구만. 그러고는 안심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잠시 후, 어후! 사람들이 하나둘 숨을 참지 못하고 냇물 위로 머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숨 막혀라. 저기 있던 도깨비불이 사라졌네. 어서들 나오시게나. 사람들은 마저 모두 냇가 위로 머리를 들었습니다. 훈장님, 너무 춥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추워요. 여보게들, 조금만 더 있게나. 뱃속이 이글이글거리는 이 느낌이 사라지면 그때 나가세. 사람들은 그 추운 날씨에 냇가에서 그렇게 벌벌 떨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대해 알 수 없는 법이니 당연히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모르는 일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 열심히 배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발저린 도둑. 옛날 한 마을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식들을 다 시집 장가 보내고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늘 심심해하는 아내를 위해 할아버지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할머니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영감, 심심한데 재밌는 이야기 좀 더 해주시오. 아이고, 이야기거리가 다 떨어졌는데. 네, 장터에 나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오겠소.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마을 장터로 나섰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할아버지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쉬고 있는 소금 장수를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소금 장수에게 이야기거리를 물어볼 요량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게, 자네 일전에 우리 집에서 소금을 잔뜩 샀었는데 오랜만에 보는구먼. 아이고, 어르신, 오래간만입니다. 소금 맛은 좋았지요? 어떻게, 더 사시렵니까? 오늘은 그 소금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고 싶은데 어떤가? 가진 이야기가 있는가? 네? 이야기를 사신다고요? 그럼요. 당장 해드립죠. 돈을 벌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소금 장수는 사실 이야깃거리가 없었습니다. 이야깃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이를 어쩐다. 그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근처에 날아와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금 장수는
무심코 그 모습을 묘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훌쩍 내려앉는다. 할아버지는 소금장수가 이야기를 하는 줄 알고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외웠습니다. 훌쩍 내려앉는다. 그 새가 앉아서 먹이를 찾아서 두리번거리자 소금장수는 또 중얼거렸습니다. 두리번 둘러본다. 소금장수의 입을 애타게 쳐다보던 할아버지는 얼른 또 따라 외웠습니다. 두리번 둘러본다. 배고픈 새가 바닥에 떨어진 곡식을 콕콕 쪼아서 삼키는 것을 본 소금장수는 또 말했습니다. 꿀꺽 삼켜버린다. 할아버지는 큰 소리로 그것도 따라 외웠습니다. 꿀꺽 삼켜버린다. 할아버지의 큰 소리에 놀란 새가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소금장수가 그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눈을 좀 봐. 할아버지는 이 말도 반복해서 계속 따라 외웠습니다. 저기 눈을 좀 봐. 저기 눈을 좀 봐. 그 순간 새가 휙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새가 떠나고 더 이상 말할 게 없었던 소금장수는 할아버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다 끝난 것이오? 그렇구만. 잊어버리기 전에 집에 가서 빨리 할멈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소.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돈을 지불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훌쩍 내려앉는다. 숲을 지나면서 두리번 둘러본다. 우물가를 지나면서 꿀꺽 삼켜버린다. 집 앞에 나와서는 저기 눈을 좀 봐. 할아버지는 소금장수에게 들은 이야기를 잊어버릴까봐 계속 중얼거리며 갔습니다. 영감, 오셨소?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있었소?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를 보자 할머니가 마당까지 뛰어나가 반겨주었습니다. 그럼 네,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가져왔지. 어서 방으로 들어갑시다. 방으로 들어온 할아버지는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은 할아버지는 아주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훌쩍 내려앉는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온 도둑이 훌쩍 담을 뛰어넘다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잉?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은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방 안에서 할아버지가 두리번 둘러본다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놀란 도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군가 나를 보고 말하는 건가? 숨어야겠구나. 도둑은 발소리를 줄이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숨어 들어갔습니다. 마침 부엌에
아주 맛있게 생긴 찹쌀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도둑은 떡을 하나 집어서 꿀꺽 삼켰습니다. 그 순간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꿀꺽 삼켜버린다! 너무나 깜짝 놀란 도둑은 급하게 삼킨 찹쌀떡이 목에 탁 걸렸습니다. 이럴 수가. 도대체 누가 내가 하는 짓을 다 알고 있는 것일까? 도둑은 방에서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살금살금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눈을 가져다 대는 그 순간, 저기 저 눈을 좀 봐!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이 난 도둑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보지도 않고 내 행동을 다 아는구나. 아무래도 저 할아버지는 도사님이 분명해. 도사님한테 혼나기 전에 도망치자. 도둑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정답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사온 이야기 덕분에 큰 탈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날 하루를 잘 보내게 되었습니다.